그럼 우리 뉴스부터 류종훈 기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프로님 머리를 보니까 오늘도 주가는 오르겠네요. 오늘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해요. 네. 아마 어제 장이 그래도 좋게 끝나서 많이들 네. 좋으셨을 텐데 뭐 간밤에 뭐 어쨌든 미장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불안하시겠지만 뭐 산업적인 이제 펀더멘털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뉴스는 어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그저께 대통령 간담회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단독 보도를 했었고요. 근데 어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정도의 대응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좀 광주에 네. 공장을 세운다. 네. 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사실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짓기로 한 거는 후공정, 패키징 공정이 지금 공장을 이제 광주에 짓는 거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광주에 짓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나라 안에 짓는 게 35년 만이에요? 아니 호남에. 아, 호남에 짓는 네, 게? 네. 호남에 아. 지금 이제 짓는 후공정 공장이 네. 패키징 공장이 35년 만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한국경제에서 표를 좀 정리를 잘 해놨길래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펩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이제 뭐 네. 기흥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집 짓고 있는 펩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공정이죠. 전공정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이라든지 좀 약간 어려운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위치를 보시면은 기흥, 화성, 평택 뭐 이쪽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있는 곳이 저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천암, 온양 여기 보면 다 이제 충청 지역까지 이렇게 패키징 공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로 이제 전공정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충남권에서 지금 있는 지역들의 공장은 좀 많이 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역할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HBM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천안이라든지 온양에 있는 공장들은 좀 오래된 공장이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든 SK이든 사실은 새로운 공장 터를 좀 물색을 하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광주 이야기가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쪽에서도 쉽사리 좀 못하다가 이제는 그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죠. 사실 급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건데 네. 제가 한번 표를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장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점이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천안과 온양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패키징 공장 기술,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구형 공장이다. 이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같은 이제 최신 메모리에 대한 그런 생산 능력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넣은 그런 이제 완전한 신공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도권에서 워낙 지금 거의 네. 다 목에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용수 확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지역을 찾다가 호남으로 지금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표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저쪽에 같은데. 풍력하고 태양광이 꽤 많죠.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좀 더 미래를 보게 되면은 아리백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네.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리백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새로 깔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2030년 이후에 그런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도 대응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첨단 패키징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나노 하면서 미세 공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전 공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HBM이 많이 뜨면서 후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후공정을 잘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도권에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인프라 자체가 많이 부족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갑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뭐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금 이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리백이죠. 아리백 이런 네네. 그런 전략 인프라 관련된 건데 왜 전공정이 안 가고 후공정이 가느냐. 그러게요. 이걸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여러 기업들 인프라망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정을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전공정 공장들을 호남으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한계가 좀 있다 보니 네.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으로 내려가서 거기 이제 호남 지역을 조금은 그렇게 발전시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를 하다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표로 정리해봤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이 좀 여전히 좀 잘 맞고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그런 물류라든지 클러스터적인 요소는 지금까지는 좀 약합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은 뭐 그냥 좀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에 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호남 지역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많다는 거고요. 용수도 많고 또 부지도 사실은 더 넓게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부지 보니까 중요하죠, 부지. 그렇죠. 네. 사실 뭐 아까 제가 뭐 클러스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클러스터가 형성이 안 됐을 뿐이지 광주에 생기게 되면은 인근 호남 지역에 클러스터가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려가서 추진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도 사실은 전남을 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도 전남 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달 말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호남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내려가게 되면 지금 얘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인에 지금 차세대 팹 클러스터 굉장히 크게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2027년부터 지금 가동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청주 유명하죠. 청주 지금 네. 지역 경제까지 살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남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그 흔히 말하는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공장에 대한 그 라인이 밸류체인? 확실하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부산 저쪽은 뭐예요? 여기는 울산에 울산. 지금 이제 100메가와트급의 AI 인프라 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기권,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전체 공정과 AI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측면에서 이제 SK 그룹 전체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망이 생기지 않겠냐? 컨베이어 벨트네요. 용인에서 만들어서 청주 갔다가 전남 갔다가 이제 울산에 공급하게. 그렇죠. 네. 중간에 잠깐 이제 이제 엔비디아 갔다 오긴 네네.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네. HBM의 그쵸, 실링 네. GPU가 달아야 어디 되니까. 들어갑니까?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아리백 같은 그런 미래적인 전략 그리고 또 이제 용수와 인프라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이 보완을 하면서 네.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저희가 유리하니까 가야지 뭐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그렇죠, 네. 뭐 무슨 균형 발전 이건 이제 기업이 고려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아마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 해주면 좋긴 한데 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마 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최근에 호남 지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도 지금 새만금에다가 네. AI AI DC를 짓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좀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뭐 호남권이 사실은 좀 영남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았는데 네. AI 관련해서 좀 발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남 광주 쪽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는 걸 추진한다. 요게 네. 이제 보도가 나왔다는 거고, 요건 굉장히 큰 뉴스네요. 네, 그렇죠. 뉴스 굉장히 큰 자체로도. 뉴스입니다. 네. 아마 이게 오늘 뭐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제 요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000피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8.18% 오르면서 612.5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엄청난 거죠. 역대 최대요?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전날에 지금 상승분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니까 퍼센트로 아니면 포인트로? 포인트로요. 포인트로. 아, 뭐 포인트로. 지금, 네, 저희 네. 더블밸류업에서 이제 빈센트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네? 이제 우리가 8,000피, 10,000피 갈수록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일자별로 한번 봤더니 금요일 날 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지금 이틀치로 완전히 회복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은 이제 지난달 5월 21일에 기록했던 606.64포인트라고 네.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뭐 어제는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200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루고루 좀 좋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제 또 반대의 사이드카 발동했죠.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해서 그 덕분에 좀 많이 올랐던 건데요. 근데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거는 그래도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올랐는데 많이들 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루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어쩌면 반도체를 제외하면 좀 쏠림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 다른 주식들에 대한 그런 소외가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한번 좀 아시아경제에서 있던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코스피 내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7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6월 9일까지는 327개, 그리고 지금 6월 들어서는 140개입니다. 종목 수가 지금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정보기술, IT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금 그런 산업군에서는 다 마이너스, 특히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이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전 금융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냐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요건 근데 하는 게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른 만큼은 그러네. 올라줘야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다는 거지만 사실 아마 다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금융 올랐지만. 정도까지는 아마 다 올랐을 걸. 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시장에 비해서 그렇지, 그렇지. 시장만큼도 못 갔다. 네.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슬픈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는 게 조금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곳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좀 네. 좋습니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해 수주 목표를 60% 넘게 채웠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 아직 5월까지였잖아요. 5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60%를 넘겼다고 하고, 요거 기업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올해 총 125척을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주 네. 목표의 61.8%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30척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의 거의 70% 가까이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때 우리 이제 뭐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도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조선 쪽이 어쩌면은 이미 초과 달성하는 거는 사실상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우리 기대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산업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펀더멘탈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제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지금
잡히는 게 없습니다. 뭐 봤을 때는 뭐 좀 있으면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늘 밤이죠. CPI 발표하는 것도 네.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그런 상장 지금 IPO 자금이 많이 쏠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오픈 AI 그리고 또 엔트로피까지도 지금 있다 보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그 세 개 기업의 총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면은 약 5조 달러라고 합니다. 5조 달러. 네, 한 엔비디아에 7,600억 정도. 육박하는군요. 네, 엄청납니다. 새로 신규 상장하는 회사 3개 합치니까 네. 5조 달러예요. 네, 스페이스X가 사실 뭐 말이 지금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네.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XAI를 네, 붙이면서 맞아요. 사실 셋 다 AI 기업이라고 지금 AI 기업들의 IPO라고 볼 수 있는 맞네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야데니 리서치 쪽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 약간 반박하는 이야기로는 사실 그들 시총은 어마어마하긴 한데 실제로 지금 모으는 IPO에서 모이는 금액은 한 2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다. 하나로 따져보면 한 300조 정도? 네. 300조 조금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IPO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금 뭐 쏠림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전해지는 속보 잠깐만 좀 전해드리면 네. 호르무즈에서 또 포성이 들렸습니다. 그 맥락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먼저 폭격을 했고, 그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아마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미국 측에서도 비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래서 캐슘 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에 아마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된 걸로 네네. 이렇게 여기 또 뉴스를 준비를 하셨군요.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뉴스 네네. 역시 역시 좋습니다. 타이밍 촉이 딱 엄청나시죠. 아니 우리 댓글창에 좀 한두 개 올라오길래 확인해 네. 보니까 있길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간밤에 바로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파치 헬기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렇게 격추가 됐지만 2명의 조종사가 무사히 뭐 지금 현재 부상도 없이 잘 구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에 나설 걸 좀 약간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즈 이쪽에서는 좀 약간 평소에 트럼프에 비해서 약간 약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쩌면은 강한 보복 공격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1시간 전에 네. 바로 이제 미군이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불과 한 1시간, 2시간 전의 상황보다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 또 국내에 지금 장이 열리기 얼마 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이들 걱정하는 게 유가잖아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막힐 수도 있고 이란이 공격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 어젯밤이 아닙니다. 이거 불과 1시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유가는 조금 더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88.67달러. 배럴당 88.67달러였고요. 또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럴당 91.7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원유 가격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으로는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배들이 옛날만큼 꽉 막혀 있지도 않고 여기 해협의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원래 배들이 못 나가고 다 막 무슨 우리 교통체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좀 많이 나와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물량이 계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점차 그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선박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저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우리 미군 병사가 직접 다치지 않는 한 보복하지 않겠다.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아파치 헬기가 공격을 당했으니 보복은 해야 되겠지만 보복을 한 거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 중부사령부에서는 비례적 대응이었다라고 딱 밝히고 아직 이란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건대 아주 막 전황이 더 격심화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유가도 지금 0.9% 오르는 걸로 아직은 그렇게 좀
크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란 외무장관인 아바스 아라그치가 네. 아락치가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또 반응을 방금 또 올렸는데요. 보면은 이제 지속적인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자기 그 이란에서 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보복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란 외무장관인 테헤란 같은 경우에도 외교의 언어를 선호하지만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다른 언어도 구사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생각보다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불이 네. 붙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환율이 이제 제일 걱정이었는데 환율이 어제 네. 아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네. 좀 때려잡은 느낌이 좀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1,524원 뭐 이 정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1,500원 좀 아래로. 야, 근데 이거 1,500원 아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고 1,500원이 목표야. 와. 아 원래 1,100원, 1,200원. 저는 저한테 환율은 1,100원, 1,200원. 1,100원은 좀 많이 옛날이고 너무 많이 옛날이고. 1,200, 1,300원으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우리가 하다가.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죠. 익숙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업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400원 중반 정도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의 그런 네.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많이 올랐고 올해 1분기 때는 계속해서 1,400 중반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1,500원 중반대가 지금 어쩌면 뉴 노멀로 갈 수 있고 1,6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1,600원에 가게 되면은 진짜 금융위기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네. 그때 당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물론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호재가 있죠. 네네. 뭐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원자재도 높아질 원자재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요즘처럼 이렇게 유가가 불안할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많이 어려운 그렇죠, 네. 뭐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항공업계죠. 네네.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장사로 이제 연간 정말 벌어야 되는 거에 절반 이상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유가가 예를 들어 100달러대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항공기업들은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고 있는 그 리스료 네네. 대부분 이제 달러로 결제하죠.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제트유, 항공유 같은 경우는 다 원유 그 다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워낙 그 안 그래도 높은 그 비중이 그 판가 비중이 네네네. 원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전혀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들이 힘들어지면 표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네, 우리 항공기 항공기업가. 표값이 올라가면 우리 휴가 못 가고 출장 갈 때 힘들고 출장 갈 때 힘들어지면은 정프로님 힘드시겠죠. 회사 운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정프로님 걱정입니다. 네, 네. 저희 출장 못 가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류종훈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려야죠 또. 네, 그러시죠. 박병창 이사님도 얼른 모셔야 되니까. 자 류종훈 기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우리 한 그릇 뚝딱 해 치웁시다. 그러시죠. 예. 바로 자. 잔슨빌. 야 이게 사실 부대찌개는 소세지랑 햄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걔네들이 얼마나 맛있냐의 문제인데 전에 한번 저희가 이거 살짝 했었다가 했었죠. 예, 너무 반응 좋았잖아요. 반응 좋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햄이 아이고. 소세지가 진짜 많아. 햄 소세지가. 햄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덩어리 큰 거 보세요. 잔슨빌 부대찌개에는 이런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뜨거워. 정말 시켜줘라. 따뜻한 거 좋잖아요. 따뜻한 거. 예. 뜨거워. 잔슨빌 소세지. 네. 요 하여튼 그 잔슨빌 소세지는 소세지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네네. 부대찌개 자체가 뭐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더 맛있게 요 잔슨빌에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그냥 데워만 드시면 되게 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불만이 밀키트 만드시는 분들은 그 소식가를 기준으로 만드시나 봐요. 항상 용량이 부족해갖고 저는 2인분을 한꺼번에 먹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용량입니다. 965g짜리 대용량. 한 팩에? 네, 이건 저 혼자 한 팩 먹어도 돼요.
960, 1kg에 거의 1kg. 어. 1kg 먹지 않나요? 혼자? 먹지 않아요? 뭐지? 이상한 애인가 봐. 그 정도 먹. 혼자 1kg를 어떻게 먹어? 밥 먹고 나면 한 1.5kg 찌던데. 아 그래요? 아닌가? 와, 저만 여기- 그래요? 야, 요거는 뭐 해동하시고 냄비에 5분만 끓이면 끝인데. 네네. 뭐 캠핑 같은 데 가실 때도 아, 좋고. 예, 그쵸. 일단 이제 라면 사리 하나 딱 넣으면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라면 야, 사리. 근데 진짜 대용량이다. 예. 팩당 내가 볼 땐 3인분은 될 것 같은데 혼자 먹는다 이거죠? 혼자 먹.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집에 네, 가서. 먹어봐요. 내가 착각하고 있나? 네, 혼자 1kg를 먹는다. 대단합니다. 물 1리터 혼자 마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못 마시죠. 아, 그러나 이렇게 떠먹으면 먹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맛있으니까. 네, 그럴 수 착각하고 있겠- 있나? 네, 잔슨빌 부대찌개. 요건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요거는 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폴로 클럽. 네. 폴로 클럽은 참 좋은 클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요거는 폴로를 또 하고 있구나. 네. 진짜 폴로 폴로. 아, 진짜 폴로? 폴로 클럽. 폴로 클럽. 폴로 클럽. 네. 자, 그래서 반바지랑 셔츠 세트입니다. 네. 네, 온종일 입어도 편안한 허리 스판 밴딩이 있는 반바지 그리고 위에 셔츠는 굉장히 그 가벼운 셔츠예요. 이거 약간 요거 뭐라 그러죠? 린넨. 린넨. 네, 린넨 소재죠. 네. 네, 그래서 아주 그 가볍고 딱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느낌. 그렇죠, 네,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입었고 여름에는 요 네이비 컬러의 밑에 베이지 바지면 딱 최고죠. 한상의 조합이죠. 이게 그 여름에도 우리가 좀 격식을 차려서 입어야 될, 그러니까 아주 포멀은 아니지만 격식을 차려서 입어야 되는데 셔츠 입으면 땀 나고 땀 나면 땀에 그 셔츠 막 등짝에 들러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게 이런 린넨 셔츠죠. 네. 그리고 요 하늘색 셔츠에는 또 이런 네이비 네. 컬러 반바지 입으면 딱 아주 컬러 매칭이 좋습니다. 댄디함과 캐주얼을 다 사로잡는 완벽한 핏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그런 원단을 또 사용했다고 하니까 네. 좋은 품질의 제품 저렴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셔츠 사이즈 그다음에 반바지 사이즈 이렇게 딱 고르실 수 있거든요. 네. 합쳐서 한 벌에 위아래 한 벌에 한 벌에 네, 셋업 한 벌에 39,800원. 39,800원. 진짜 옷은 진짜 우리 싸게 판다. 네. 와, 어떻게 싸게 파나? 네. 자, 39,800원에 이 멋진 핏을 한번 집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